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발표를 하게 된 충북대학교의 박기순입니다. 어쨌든 이런 뜻깊은 학술 대회에 어쨌든 초청을 받아서 제 연구하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최 측에. 사실 한 되게 오래 전에 오래전에 이 비엔날레 학술대회의 취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처음에 들었던 그 취지를 알아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오늘 이제 제 지금 발표 제목과 포스트로의 다음에 무엇이 다르지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을 제목으로 던져놓고 사실 내 고민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이 질문 자체가 갖고 여러 가지 난점들, 어려움들, 그다음에 이 질문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초가 많고 문제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진행은 이 질문을 토대로 출발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서 먼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자질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아야 것이지. 그러니까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하는 이 질문의 목적을 어떤 의미에서는 세부의 질문, 우리가 관심 필요가 있는 질문, 이 질문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이 포스트모던 이후에는 어떤 무엇이든가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쪽 핵심적인 것들은 뭐냐면 현재에 대한 탐구, 어제와는 다른 오늘은 무엇이다, 오늘은 어제와 어떻게 답인가를 질문 이 질문은 이미 프랑스 철학자인 미셸 푸코가 오래전에 주요 질문에서 제기했던 것이었고요. 이거는 칸트, 근대 철학자인 칸트의 결국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한 푸코의 성찰, 비판적 분석을 담은 결국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사실 이 현재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푸코 철학 전체가 사실 그 모더니티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탐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푸코가 칸트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푸코 철학 자체도 그렇고, 그 안에는 제가 보기에 모더니티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추론하는 것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8세기 그러니까 개봉 시대에서 생겨나는 어떤 모던이라고 하는 것 하고 어떻게 보면 푸코한테는 그 17세기, 18세기가 현재 우리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구하는 일련의 말과 삶을 비롯해서 일련의 탐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모던티에 대한 탐구의 태도, 또한 이제 일종의 모던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칸트의 텍스트에 대한 푸코의 분석 자체에는 대상으로서의 모더니티와 그 대상을 탐구하는 어떤 태도 혹은 에토스로서의 모더니티 이 두 개의 어떤 이중적인 모더니티가 존재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순장, 에토스의 모더니티가 사실은 어떤 우리가 흔히 없이 계속해서 시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조직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모델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현재에 대한 탐구인데 그 현재에 대한 탐구는 여기 포스트모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현재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려지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모던 이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냥
디스모더니즘, 하이퍼모더니즘, 리모더니즘, 알토모더니즘, 메타모니즘, 트랜스모니즘 등등 물론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했던 것은 왜 포스트 모던 이후의 어떤 현재 오늘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던이다는 이름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이유와 분명히 이제 그것이 연속성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근원적인 것이든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과의 관련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모던 시대가 전개가 됐고 그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여전히 상이한 단계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본주의 발생 초기라고 할 수도 있는 시작될 수 있는 르네상스 시기의 모던은 과거의 것과 대비되는 새로운 것, 또 비양 모데르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런 관점에서 모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17세기, 18세기의 모더니즘은 합리성과 진보라는 의미로 이해됐고, 그다음에 19세기와 20세기 초 말장된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리고 인간의 삶의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도 여전히 우리는 이제 모던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뒤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모델레벨 같은 모더니티의 사상가를 대표로 해서 베냐민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탐구되고 논의됐던 그런 모더니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는 사업화폐 경제, 대도시, 기계성, 새로운 매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그 후기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것은 예를 들면 이제 제임스 프레디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를 포스트 모던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사실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포스트라는 말이 붙이긴 하지만 모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들과 발맞춰서 여전히 우리는 계속 모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한에서 지금 현재를 이해하려고 할 때 모던이라는 말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21세기의 자본주의 혹은 사람들도 또 얘기하는 전진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의 특색, 그 이전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제가 보니까 포스트 모던의 종말을 1989년으로 잡는데 그게 이제 냉동 정식으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냉전의 정식과 그래서 그 이후 그 기별로 자본주의가 전락되고 점점 더 어떤 경계 없이 확장되고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확장되고 내면적으로 강화되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보편화와 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텍스트에서는 자본주의의 절대화, 절대적 자본주의,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그런 자본주의화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현재를 논의할 때 많은 논자들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많이 느끼는 현재 그 이전 시대와 다른 차이는 아마도 디지털 혁명과 이후에 출현과 맹철 수 있고, 과연 이제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혹은 많은 논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본주의 절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식에 작동하고 있고,
있고,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현재의 이 포스트 모던 이후의 모던은 모던의 정점, 모던의 완성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이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더니티의 정점 혹은 정점에 이른 모더니티라고 한다면 그 출발점의 모습하고 이제 같아지거나 어쨌든 그거 관계를 살펴봐야 될 텐데 저는 그거를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10세기, 20세기 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뭐 합리성이나 진보 혹은 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강조 이런 것들이 물론 모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생활 양식의 전반 혹은 우리의 지각 방식의 전반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했던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고 아까 얘기했던 국부학대 관계 그다음에 그 기계성 등등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돌아봐서 출발점의 모더니티는 어떤 것이었는가 제가 참조했던 것 중에 이제 보들레르에게 영향을 줬던 에드거나 그다음에 그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았던 그걸 탐구했던 베냐민 같은 철학자들이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류가 드디어 자연에서 벗어나서 왜냐하면 철학사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철학자들은 자연을 모델로 해서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기획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19세기에 들어서 더 이상 자연을 모델로 삼지 않고 자연을 이상적으로 보고 싶어 있고 인위적인 것, 인위적인 것의 표현을 들어서 아트에 해당하는 아트 꼭 예술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인위적인 것 전체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강조, 그것을 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또 하나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대도시, 우리 모던한 삶은 터전은 대도시고 그 대도시에서 이제 일자리가 있고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상품들을 소비하는 그런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인간은 그 이전에 있는 거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획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 19세기의 사상가들이 그 개념화했던 군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에드가 포의 그 소설 군중 속의 사람을 보면 그 첫 시작이 어떤 말로 시작이 벌써 일단 한국을 시작이 됐냐면 독일어 표현인데 그것은 읽히기를 거부한다. 이때 그것은 군중을 지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인간의 삶의 양식, 지각 방식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개념이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하나는 이제 익명성입니다. 우리는 농촌에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자주 보게 되고 마주치게 되는데 농촌에서의 어떤 만남 혹은 마주침과는 다르게 우리의 만남은 그 이전에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도 모를 것이라는 거죠. 그 만남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익명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계성인데 이 만남은 전면적 소통이 아니라 일종의 기계적 반응과 같은 것이어서 이제 그 기계적인 이 기계성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들레르에서 많이 이제 그 언급되고 있는 뭐 시이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 여인에게라는 시에서도 나타나지만 나는 너에게 시선을 주지만 그 시선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원한 이 소통의 불가능성인데 그래서 시선을 주지만 돌아오지 않는 시선. 사실은 서정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물과의 어떤 시선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인데 이런 시선의 주고받음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서정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에
것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들레르가 파리에서 느꼈던 우울은 이런 더 이상 서정시가 불량하는 시대에 대한 어떤 에서 오는 어떤 우울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던한 삶, 모던한 어떤 19세기에서 비로소 시작된 모던한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냈던 기본적인 어떤 정조나 혹은 그 특징들이 이런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조는 우울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20세기의 자본주의는 모던의 정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익명성, 기계성 등등 소통, 서정시가 불가능한 어떤 시대 이런 것들이 보다 보편화되고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이제 21세기 자본주의 혹은 모던한 삶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제는 파리보다는 21세기 파리보다 훨씬 더 큰 대도시, 인터넷 세상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하지만 이 소통은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넣었던 대도시 파리와 런던에서의 사람들의 군중의 마주침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그 종말의 이유와 근거로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 모던은 일종의 초기에는 비판과 해방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열정이 소멸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소멸의 원인에는 이제 하나는 그 포스트 모던이 주창했던 그 다양성과 차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그와 예를 들면 타자에 대한 존중이나 혹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 잔혹성 혹은 잔혹한 대립과 충돌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의 어떤 그 이념 혹은 어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희망을 걸지 않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21세기의 자본주의가 보여줬던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증상, 그러니까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력하게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비판적 동력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19세기에 보들레르가 느꼈던 그 우울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느끼고 있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느끼고 있는 어떤 우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적 우울에 대한 어떤 처방 혹은 그에 대한 반응이 현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윤리적 전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모더니즘의 논자들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진실성, 믿음, 정신성, 주체, 의미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꼭 이런 맥락이 아니라 철학 전체 전반에서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 현대적 담론 속에서 계속 주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윤리적 전회 혹은 종교적 전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현대적 우울에 대한 어떤 그 이론가들 혹은 현대인들의 어떤 마지막 어떤 처방 혹은 어떤 응답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 얘기는 이제 이 현대적 우울과 그것에 상응하는 이 윤리적 전해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해될 것인가라는 것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윤리적 전해는 포스트 모던의 전회이고 포스트 모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어떤 변화이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윤리적 존재는 모던과의 단절, 모던으로 회귀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포스트 모던 이후에 더 이상 그것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 전해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의 연장선속에서요.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던을 얘기할 때 이건 이제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이긴 한데요. 뭐 혹자 예를 들면 뭐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게 될 바디우 같은 철학자는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을 20세기의 선지자다, 뭐 이렇게 프로페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의 어떤 뭐 철학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니체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 니체가 얘기했던 신의 죽음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죽음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신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비인격적인 것의 시대의 개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세기는 비인간적인 것, 인간이 아닌 것, 비인격적인 것의 시대의 그 서막,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바디우는 그의 책그 세기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20세기를 짐승의 세기 혹은 짐승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니체가 신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초인을 얘기하죠. 이때 초인은 이제 새로운 인간인데 사실 이 새로운 인간은 결국은 뭐냐면 이 비인격적인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그것과의 동일화 속에서 출연하게 된 어떤 프로젝트, 새로운 인간 유형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세기가 그 짐승의 세기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인간의 어떤 프로젝트는 뭐냐면 그게 상응한 프로젝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인간이 될 것인가인데 그 새로운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동물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있고 이때 동물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신적인 경쾌함과 생동감을 얻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비인격적인 것과 신적인 것들이 이제 동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비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신뢰, 어떤 기대, 희망을 이제 갖게 되고 그걸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디우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 짐승, 이 생명체는 동시에 피와 죽음을 토해내는 생명체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세기의 역사가 전쟁과 파멸과 혹은 학살로 점철된 예를 들면 두 개의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시즘이 있었고 유태인 학살,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그리고 정반대의 자본주의 시장의 파괴적인 어떤 진군, 뭐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폭력이고 어떤 이 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결국 20세기는 파멸의 세기,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피와 죽음을 토해내는 그런 짐승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이 짐승을 이런 파괴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짐승을 제어하려고 하는 인간의 대항 의지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 정치적 시도가 바로 파시즘이었던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파시즘은 분열 없는 어떤 통일적 생명 운동으로 하나의 어떤 생명 운동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말하자면 최소한의 폭력도 최소한의 분열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시도였고 그런데 그 시도는 거꾸로 가장 극악한 폭력을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떤 가능성을 어떤 현실인식을 가게 되냐면 정치란 불가능하다. 포스트 모던의 어떤 세기에서 정치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새로운 사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어떤 이 구성체를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짐승을 제어하려고 하는 모든 정치적 시도는 불가능하다는 확인이 되고 기로부터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은 그것을 윤리적으로 제어하는 가능성입니다. 오늘날의 윤리적 제어는 바로 20세기가 실패한 짐승에 대한 정치적 제어를 마주해서 어쨌든 최후의 보로서 윤리적으로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 주체의 죽음 이후에 비인격적인 것에 대한 인간들의 믿음이 의문과 경계로 뒤바뀌고 더 나아가 21세기의 짐승이 더 거대해지고 절대화되고 있는 파국적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그 파국을 정치적으로 제어하고자 했던 시도가 또 다른 파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한 이후 말하자면 포스트 모던적 정치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이후에 인간이 의지하게 된 최후의 방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윤리적 전해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윤리적 전해, 포스트 모던 내에서의 이 윤리적 전해를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철학자인 데리다의 이야기를 잠깐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90년대 이후에 데리다가 일종의 이제 윤리적 전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 뭐 해체주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없다는 비판들이 있어 왔고 마치 그것에 응답하기로 하듯이 예를 들면 마르크스 유령들 법의 힘 그다음에 우애의 정치 우대의 정치는 아니고 이게 오타입니다. 우애의 정치 그리고 환대에 대하여 등등의 일련의 저작들을 통해서 일련의 이제 그 해체주의의 윤리적 전해를 시도하게 되는데 자 그럼 해체주의란 무엇이냐 이제 아주 거칠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의 주저이죠 이제 그라마톨로지 문자학에 대해서라고 하는 텍스트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살아있는 것 즉 여기서는 말이죠. 말은 죽은 것 혹은 문자에서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철학에서는 말은 내부에 있는 것이고 문자는 그것들을 한가 표현하는 어떤 외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미 말은 문자 구조에 의해서 침윤당하고 있다라는 이제 게 그라마톨로지의 핵심적인 태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일반화해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철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어떤 순수한 본질 혹은 순수한 내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전제하는데 사실은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여기에서 많은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일테면 바깥의 사유 혹은 외부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그 데리다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데리다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초적 사실로서의 폭력, 원초적 폭력 혹은 전윤리적, 윤리 이전의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론적으로 사실은 폭력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혹은 존재의 어떤 세계에서 이렇게 벗겨낼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사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해체주의 원리를 이제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에 대입을 시켜 보면 결국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의 토대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이제 입장이냐면 저스티스는 전체의 좋음이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 전체의 좋음의 아이디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을 그 모델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이제 그 반대자가 트라시모커스라고 하는 소피스트인데 그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얘기다, 힘의 우위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데리다는 이것과 이것도 아닌 둘을 매개한 어떤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데리다의 핵심적인 얘기는 어쨌든 그 몽테뉴하고 파스칼을 경유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법은 자신의 타자인 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이미 법은 오염되어 있고 침입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회주적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그 우리가 법을 단순히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그러니까 정의가 단순히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단순하게 어떤 독립적인 그 이성적 원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입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 정의로운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데리다가 꺼내들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이거 뭐 막스의 유령들의 텍스트에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역사의 희생자들 혹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고려하는 선택, 이게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임성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윤리할 때 윤리적 특정한 규범들이나 특정한 가치들로서의 윤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윤리적인 규범들과 가치들을 따져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원리로서의 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윤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윤리 아닌 윤리 혹은 윤리를 넘어선 윤리이고 그것을 종교적인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종교 없는 종교성 혹은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인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리다에게서는 이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짐승에 대한 윤리적 제어 혹은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책임의 윤리 혹은 뭐 뒤에다가서는 우애라든가 환대, 오스피탈리티라고 환대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타자에 대한 어떤 그 고려 혹은 책임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리오타르의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사상가인 리오타르의 순고미학도 사실은 에서 얘기하는 순고도 이 재현 불가능한 타자에 상응하는 미학적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현대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타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타자라고 하는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열, 강등, 대립, 불화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제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서 나온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미학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브리오가 얘기하는 관계미학 같은 경우도 윤리적이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랑쉐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공통세계의 잃어버린 의미를 되돌려주고 사회적 연대 균열들을 수리하는 기능으로 관계예술은 전환되었다는 의미에서 윤리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의 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제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함축하고 있었던 어떤 분열, 파국 등등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윤리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리적 지원은 포스트 모던 내에서의 포스트 모던이 가지고 있던 내적인 어떤 귀결 이 귀결들을 맞닥뜨리면서 포스트 모던의 사상가들이 추구했고 어쨌든 반응했던 응답했던 하나의 귀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윤리적 전환을 통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신의 무능력, 정치의 불가능성을 자신의 운명, 윤리로 자신의 본래적 기운으로 만들면서 21세기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해석 자체가 이게 이런 포스트 모던의 윤리적 전회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고 그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경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해석과 다른 해석들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윤리적 전야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 것들, 그것이 만들어낸 귀결은 궁극적으로는 포스트 모던의 자기 거세, 자기 부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제 결론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의 핵심이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요약하자면 어떤 토대의 부정, 특히 안정적 토대의 부정이고 이것들을 예를 들면 사건, 차이, 타자, 다양성, 아포리아, 파국, 폭력 이런 다양한 개념들로 현대 사상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토대의 부정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일종의 불안정성의 형이상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불안정성 형성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면을 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창조성 혹은 열린 가능성, 새로운 세계 구축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필연적으로 혼란, 분열, 갈등, 위험, 아까 했던 파국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전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근데 그 전자에 대한 열정이 점점 소멸해 가고 후자에 대한 걱정 그리고 후자를 제어하겠다는 의지가 등장하면서 윤리적 전해가 나타났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들이 결국은 뭐냐? 아우슈비츠 같은 반인륜적 혹은 반인간적인 어떤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인륜적인 비극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유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약하자면 다르게 사유하기의 어떤 정체의 가능성보다는 그 절대적인 타자, 그 비극적인 사건인 일종의 절대악이고 그 절대악의 희생자인 그 절대적 희생자들에 대한 사유, 책임 이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덤떠 맡아야 할 사유의 과제였다. 그것 외에 다른 사유의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이 윤리적 전해의 어떤 귀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포스트몬에 대한 다른 어떤 이해 그리고 다른 어떤 경로, 다른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 출발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라고 부르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철학자들이 예를 들면 리오타르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로 본인들을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물론 자신의 철학적인 태제하고 그다음에 다른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들하고 어떤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어떤 포스트 모던적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철학자들은 혹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나 한다는 것이고요. 혹은 그 최소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철학자들은 포스트 모던적 단절에 불편함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던이라고 하는 것들과 포스트 모던이 과연 단절이 존재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관계 그리고 도대체 모던이란 거차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되게 빠르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근대 보통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주체 개념의 해체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더니티의 되게 중심을 주체 개념으로 성정하고 그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코기토로 상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모던 철학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체 근대적 주체라고 하는 코기토는 이 어떻게 탄생되고 성립되는지를 봐야 되고 과연 그게 정말로 절대적인 주체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대적인 주체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불안으로부터 탄생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근대적인 불안이 무엇이냐, 어디서 기원했느냐, 그거는 무한 개념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어떤 개념, 제가 볼 때 가장 근대적인 그 이전의 철학, 고대 중세 철학과 다른 가장 근대적인 개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게 무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무한 개념에 대응하기 위해서 찾아냈던 것이 주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 무한 개념은 어떤 일종의 평등, 위계적 질서의 붕괴, 중심의 부재, 그 다음에 어떤 합리성의 제한성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고 그 상황 앞에서 철학자 데카르트와 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하나의 철학적 과제를 되게 되는데 이 무한이 주는 공포, 물론 이제 무한이 주는 공포 외에 제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공백의 공포도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파스칼에서 나타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제 그 광범위하게 주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무한의 공포인데 그 무한의 공포에 반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그런 철학적 과제로부터 나온 것이 데카르트의 코기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코기토는 일종의 그러한 이 중심에 부재하고 그 다음에 무질서처럼 보이는 이 세계 앞에서 어떤 안전한 안전지대를 구축하려고 했던 시도인 것이고 그게 자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기토인데 근데 이 코기토는 궁극적으로는 신의 보증을 필요해요. 이게 아무리 자기 스스로 그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신의 보증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여전히 불안한 것이 되어서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의 타자인 신의 보증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홀로 온전히 쓴 코기토가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 타자에 의해 보증되고 그것에 의해서 관련돼서 성립되는 주체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으로 넘어가면 이 코기토적인 주체의 안전판이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신의 존재 가능성이 과로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주체의 분열 가능성들이 폭발하게 되고 해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아름다움과 숭고를 분석하면서 얘기했던 인식 능력들의 불일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예를 들면 리오타르 같은 사람들은 포스트모던적 단절을 만들어냈고 혹은 그런 단절은 없었지만 예를 들면 들웨지 같은 철학자는 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인식력들의 어떤 불일치나 분열과 유희나 이런 개념으로부터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불안정성의 형이상학 혹은 어떤 짐승의 어떤 테마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사실은 포스트 모던의 궁극적인 기원이 어디냐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적 모더니티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적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미적 모더니티 안에 함축된 귀결들의 표현들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 결론의 논점의 핵심이고요.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얘기는 모더니즘,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엑스 모더니즘이 어떤 연대기적으로 존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 것은 모더너티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더너티의 해석과 관련된, 이건 어떻든 제가 현재 관점에서 본 어떤 두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다른 이 안에 좀 더 세세한 분류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과 연결된 것인데, 하나는 이제 이원적 모더니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가장 그 출발점에서 보여줬던 사람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무한의 도입을 통해서, 무한에 대한 긍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어떤 안정성을 자아의 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하면서 되찾으려고 했던 시도이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자아와 바깥 세계의 어떤 이원성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의 현상학 전통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말하면 자연과학적인 어떤 태도가 전이되는 과정에서 후설 같은 사람들은 유럽 학문의 위기를 말하게 되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미의 문제를 철학사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의 궁극적 토대를 자아에서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원적 모더니티의 연속선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멜이, 이제 사회학적 진멜은 19세기, 20세기의 상품화폐의 전일화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에 환몰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들이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하게 되는 어떤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데카르트 이원적 모더니티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봤던 뭐 리오타르나 데리다 같은 사람들의 20세기의 윤리적 전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윤리적 조체로의 회귀로 나타난 점에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전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치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더 이상 광장이 아니라 자아의 내면으로, 특히 윤리적인 내면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고요. 이것과 대비되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제가 봤던 미적 모더니티의 귀결들을 이어받고 있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보들레르, 베냐미니 같은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앞에 어떤 모더니티 개념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는 개념, 대빈다는 의미에서 군중 속의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주제화했던 군중 속의 사람이라는 테마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떤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것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연성, 일시성, 일회성이 지배하는 어떤 자본주의적 새로운 삶의 양식 속에서 그것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을 실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혁신하고 개조해나고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일련의 시도들을 우리는 또 다른 모더니티의 방식으로 규정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포스트모던 다음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된 질문은 결국 뭐냐면,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더니티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해석에서 초점은 어디에 놓였냐면 정치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포스트모던 다음에 오는 것은 모더니티의 정치성이라고 하는 문제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